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3일절 아침 지금 현재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은 눈까지 오고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의 최종 서울시장 후보가 결정되고 안철수, 금태섭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의 후보도 오늘 결정됩니다. 특히 안철수, 금태섭, 안철수 이 두 사람 중 한 명의 결정 소식은 저희 돌직구쇼 생방송 도중에 알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슈퍼위크, 서울시장을 향한 슈퍼위크가 시작됐습니다. 잠시 후에 상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전 장관이 합세했습니다.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분리시켜야 된다라는 것 말입니다. 그러면서 윤 총장도 찬성하지 않았느냐라는 주장이 나왔지만 윤 총장 측은 황당해하는 분위기입니다. 내가 언제 그랬냐는 겁니다. 짜깁기 논란까지 일고 있다는데 이게 다 무슨 소린지 잠시 후에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자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4차 재난금 200만 명이 추가됐습니다. 노점상 대학생들도 받는다는 겁니다. 당정청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규모가 19조 5천억, 조자 소리가 나옵니다. 4일 국회 추경안 제출, 이달 지급할 예정. 이낙연 당대표는 국회 심의서 규모 늘 것이다. 야당에서는 선거 앞두고 나랏돈 뿌리기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K주사기 논란입니다. 한 병당 한두 명을 더 추가로 접종 가능하다라는 방식이 권고식으로 공문이 내려지면서 자, 백신을 쪼개서 아껴서 한 명, 두 명을 더 접종시키는 것이 과연 이게 온당한 조치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나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가 5회분이 7회분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는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간호사의 숙련도에 따라서도 달라진다고 하고 논란입니다. 일각에서는 K주사기로는 가능하다. 한 찬성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무엇보다 백신의 양을, 주입량을 조절해서 한두 명을 더 접종시킬 수 있게 하는 것과 관련해서 정부가 현장에서 알아서 판단하라라는 식으로 답변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마다 다르다는 이야기인지 잠시 후에 짚어보겠고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우박, 안금, 오늘 누가 웃을까? 국민의힘은 4일 후보가 확정되고 우박, 안금은 오늘 우박 중에 한 명, 안금 중에 한 명이 결정됩니다. 우상호, 박영선, 안철수, 금태섭 누가 웃을까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갈수록 부드러워진 대일 메시지. 오늘 연설은 3.1절 기념사 대통령이 오늘 연설할 예정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대일 발언이 점점 부드러워졌다. 오늘은 과연 어떻게 될까? 중앙일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 전담 변호사, 월요일을 맡고 계신 손정희 변호사 나왔습니다. 바르다 박 선생,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나왔습니다. 여의도 정치 컨설팅계의 제갈량, 윤 선생, 윤태곤 실장 나왔습니다. 언론인 출신의 한신대학교 김수경 교수 나왔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오늘의 키워드 3가지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슈퍼위크. 서울시장 선거 후보들의 대진표가 오늘부터 짜여집니다. 본격화됩니다. 오늘 안금, 우박 이 4분 중에 2분만 살아남습니다. 국민의힘도 이제 이번 주에 결정이 됩니다. 누가 결정될까요? 잠시 후에 생방송 속보로 전해드리겠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분리. 조국 전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시 정면 대립하는 양상이 됐습니다. 검찰의 수사권 독립을 두고 윤 총장이 이렇게 말했더라라는 진실 공방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묘수.
K 주사기가 좋은 건 잘 알겠는데 백신을 적정량보다 한두 명 더 늘려서 맞추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와 관련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묘수냐 악수냐 잠시 후에 짚어보죠. 김재의 돌직구쇼 오늘의 톱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수사청 신설과 관련해서 검찰에게 완전히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라며 반대하는 여론도 있고 수사권과 기소권은 독립이 돼야 한다라는 여권의 움직임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 분위기 속에서 조국 전 장관이 윤석열 총장도 다 찬성하지 않았느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왜 짜깁기 하느냐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톱뉴스 주제는 이겁니다. 윤 총장이 수사 기소 분리에 찬성했다고 물음표입니다. 먼저 조국 전 장관의 주장부터 살펴보시죠. 조국 전 장관 가족이 재판과 수사를 받고 있죠. 그 와중에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수사 기소 분리 후 수사청 신설안에 대하여 매우 바람직하다라고 답변했다. 다른 이는 몰라도 유승민, 곽상도, 윤석열은 정부의 이 실천에 감사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남국 의원이 편집해서 올린 윤 총장의 영상을 조국 전 장관은 올리기도 했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 김남국 의원 등의 주장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청 신설에 매우 바람직하다라고 과거에 찬성을 했다라는 겁니다. 조국 전 장관, 김남국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윤 총장은 최근 수사청 신설에 반대하는 듯한 기류를 보이고 있어서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윤 총장이 말을 바꾼 게 됩니다. 자, 김남국 의원은 어떤 영상을 올렸을까요? 살펴보시죠.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점차적으로 떼어내서 분야별로 하나씩 떼어내서 수사청을 만들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주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의 글과 김남국 의원의 이 영상만 보면 윤 총장이 수사청 신설에 매우 바람직하다라고 답변을 한 게 됩니다. 그런데 논란은 윤 총장 측이 왜 남의 뜻을 왜곡하느냐라고 반말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진실 공방입니다. 윤 총장 측 관계자는 윤 총장은 장기적으로 수사와 기소, 공판이 더 일차화된 전문 검찰청으로 각각 독립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동의한 것이다. 검찰 직접 수사를 줄여야겠지만 아예 없애겠다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교묘한 짜깁기다. 윤 총장 발언 왜곡한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검소한 바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여당의 안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면서 발끈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윤 총장 측과 검찰의 발언에 따르면 조국 전 장관과 김남국 의원 등이 윤 총장의 진의를 완전히 왜곡했다는 겁니다. 급기야 저 동영상이 짜깁기 됐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그래서 원래의 영상을 저희들이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분께서 영상 보시면서 판단해 보시죠. 직접 수사 문제는 검찰이 하냐 경찰이 하냐 공수처가 하느냐 어디서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반부패 대응 역량이 좀 강화되고 제고된다면 그걸 꼭 검찰이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좀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되 장기적으로는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무현 총장 시절에 대검이 직접 수사를 지향하기 위해서 조세 부분, 마약 부분 이런 것을 떼어내서 수사청을 만들 연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도 지금 내부 TF를 만들어서 수사 기소 분리와 검찰 직접 수사를 줄이는 방안으로 마약청과 조세범죄수사청 독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점차적으로 하나씩 떼어내서 수사청을 만들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주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본 영상 살펴보셨습니다. 윤태호 실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참 전부터요, 이 검찰개혁에 대해 서로 논리의 충돌이 될 수는 있는데, 사실관계를 두고 이제 막
충돌들이 벌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뭐 예컨대 선진국에는 아무 데도 안 한다. 예. 검찰 수사하는 데가 어디 있냐라고 하면은 무슨 소리냐? 일본 도쿄지검 특수부 못 들어봤냐? 책도 못 봤냐? 뉴욕 지검에서 지금 트럼프 수사하는 거 모르냐라는 식으로 충돌들이 벌어지는데 약간 유리한 부분들을 떼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예컨대 중수청을 만들려고 하는 데 대해서는 두 가지의 이제 쟁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검찰 힘을 무조건 뺏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반부패 수사 역량을 키우는 거 하고는 아무 관심도 없이 검찰만 어떻게든 눌러보자라는 거 아니냐는 게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지금 공수처가 출범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이 진행이 되고 7월 1일부터 이제 자치경찰제까지 시행이 돼요. 그럼 이걸 해가지고 좀 안정화가 된 다음에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중수청까지 가야 되는 게 맞지, 이게 빨리 하는 게 맞는 거냐라는 거죠. 이건 김진욱 공수처장도 얼마 전 관훈 토론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저 금태섭, 윤석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은 그 부분에 있는 것 같아요. 금태섭 의원은 좀 검경수사권 분리에 대해 가지고 예전부터 오히려 조국 전 장관 같은 사람이 특수수사는 검찰이 잘하고 있으니까 두라. 그때부터 그 이야기를 했고, 수사 지휘권 대신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는 쪽이었었고, 근데 이제 윤석열 총장은 검찰 개혁을 하긴 해야 되지만은 뭐 추진되는 걸 봐서 안정감을 가지고 가자. 이 두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중수청에 대한 그 반대 논리가 여기 집약돼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저 사람들의 말이 틀렸다라고 공격을 하는 건 가능한데 저걸 가지고 당신들도 찬성했지 않냐? 라고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양측의 주장이잖아요. 조국 전 장관 측은 윤 총장이 그렇게 찬성했잖아. 이제 와서 왜 말 바꿔? 라는 뜻이고, 윤 총장 측은 내가 그걸 언제 찬성했어? 왜 짝있기에? 둘 중에 누구 말이 맞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중수청이 옳냐 그르냐를 떠나가지고 윤석열이 중수청을 찬성했다라는 식으로 몰고 가는 거는 틀렸다는 거죠. 조국 전 장관 주장이 좀 문제가 그 있다. 부분에는, 예. 그러니까 그렇군요. 박정화 대변인님요.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화면으로 다 봤잖아요. 저게 사실은 지금 정부에서 그동안 막 얘기했던 아주 가짜뉴스의 본질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이 했던 얘기를 이렇게 딱 따서 완전히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도 저는 이 사람들이 검찰 개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도대체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고 그냥 진행하겠다. 그리고 그 중수청이라는 게 뭐 실체와 상관없이 그냥 여론몰이 해가지고 사람들이 가짜 뉴스라도, 그 다음에 사람이 했던 말의 본의를 왜곡해서라도 여론몰이에서 이렇게 몰고 가면 그냥 다 된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 공수처는 이미 지나갔으니까 그렇다 쳐도 중수처라는 것, 중대범죄수사처라는 것도 해서 작년까지 있었던 게 검찰 뭐 장악, 검찰 개혁이라고 얘기하고 검찰 장악이라고 얘기했다면, 저는 이제는 완전히 뭐 보기 싫은 검찰 완전히 해체하자 수준까지 막 몰고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저 영상만 보면 과연 조국 전 장관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과연 무슨 의도로 저걸 올렸는지, 저는 가짜 뉴스를 유통시켜서 뭘 얻고자 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엄히 좀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예. 다스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언론인 출신의 김수영 교수님. 그러니까 윤 총장 측의 이 전체 워딩을 보면 지금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당장의 수사청을 만들어서 수사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방안에 찬성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급작적인 것에는 좀 우려를 뜻하는 우려를 표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점진적으로 일부 분야에 있어서 점차적으로 이제 기소권을 검찰 내에서 전문적으로 좀 나누는 방향을 의미했다라고 풀이가 되는데, 그렇다면 김남국 의원이나 조국 전 장관은 왜 윤 총장의 발언을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앞서서 동영상에서 보셨지만 그 윤석열 총장의 그 키워드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반부패 대응 능력이 더 좋아지는 방향의 어떤 제도가 있다면 그 제도를 따를 것이고,
만약에 검찰이 모든 수사를 다 독점하는 것이 반부패 대응 능력을 떨어지게 한다면 점차적으로 여러 가지 뭐 청을 만든다거나 뭐 분리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런 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였지 지금 형태의 이 중수청을 만드는 것에 찬성한다고 말한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중간에 논리적인 비약이 심하게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조국 전 장관도 그렇고 지금 이러한 법안들을 지금 계속 좀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로 이제 황운하 의원이나 뭐 이제 최강욱 의원을 들 수 있는데 이제 이분들이 다 지금 피의자 어쨌든 신분이지 않습니까? 이제 과연 이런 분들이 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수사권 없애고 공소권만 있는 쪽으로 만들자는 이러한 개혁을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그리고 그러면 과연 이러한 방식이 반부패 대응 능력을 더 강화하는 것이라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좀 설명해 준다면 국민들도 이해를 할 텐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모든 수사권을 없애는 방향으로 너무 제도가 한꺼번에 막 진행이 되다 보니까 당장 내가 어떤 범죄나 이런 피해를 받았을 때 이게 중수청에 가야 되는지, 뭐 경찰에 가야 되는지, 뭐 공수처에 가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죠, 전혀. 그래서 이렇게 국민적인 혼란이 너무 급격하게 일어나는 방식으로 일사천리의 모든 것을 그러니까 처리하려는 이러한 방식이 국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 원본 영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는 사람의 진위를 왜곡했고 짜깁기 했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고, 조 전 장관이나 김남국 의원 등은 어쨌든 찬성한 것 아니냐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이 진실 공방을 좀 더 자세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그때 그 장면, 대답한 윤 총장과 질문한 금태섭. 자, 금태섭 전 의원의 질문 취지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자, 당시 논란이 됐던 그 장면의 또 한 명의 당사자죠. 금태섭 전 의원. 사심이 깃든 입법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겉으로는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내세우지만 무엇보다 사심 깃든 입법이다. 처음부터 수사, 기소 분리 방향이 아니었다라고 글을 올립니다. 이 문제로 조국과 소리 지르며 싸우던 기억이 선한데 꿈쩍도 안 했다. 검찰이 자기 편이라고 여겼으니까. 그러다 조국 사태 이후로 180도 달라졌다. 이게 무슨 개혁이냐. 그냥 말 안 들으니 힘 뺏어서 딴 데 주는 것이다. 라고 글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정희 변호사님, 자, 어떻게 보십니까? 중수청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저는 검찰이 어떤 의견을 낼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법무부에서 예. 관련 입법에 대해서 일선 지청에 이제 의견서 형식으로 의견을 제출하라 의견질의 회신을 보냈는데, 그럼 검찰의 논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속도가 너무 빠르다,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서 반대 의견을 표명할지,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지, 어떤 의견이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반대 의견은 명확하죠. 보통의 검찰을 우리가 권력기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만큼 권한이 많다라는 방증인데, 만약에 이런 수사권이 전면적으로 없는 조직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권력기관으로 불리지 않을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 검찰을 대표하는 윤 총장 입장에서는 절대 사수를 할 거예요. 그럼 그 갈등 악화는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런데 문제는 윤 총장도 사실 리스크 관리가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검찰 조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수사권 조정이라든가 관련 입법이 나올 수 있는데 합리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양쪽의 어떤 카드를 모두 다 실기했다라고 보이거든요. 강대강 대치 속에서 검찰은 반대할 것이고 민주당은 이것을 밀어붙일 것인데 피해는 국민이 볼 수도 있다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중수청도 좋다 보입니다. 하나 뭐 예를 들면 세무 쪽이나 마약청 이런 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전문가를 길러내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우리가 한 검사를 수사 인력으로 전문성 있게 키워내는데 최소한 그 개인에게 10년에서 20년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이제 논의를 해서 관련된 전문 수사 인력을 양성하고 새로운 어떤 배출 기관이라든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인데 이렇게 빨리 하는 것이 맞는가, 그런 의문은 있어요. 만약에 검찰이 그런 식으로 의견을 표명한다면 저는 찬성합니다. 예. 그런데 내 권한을 뺐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권력기관으로서의 수사권의 핵심적인 요점인데 이것을 뺏는 것이 우리 기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해서 무작정 반대하거나 단체 행동하는 것은 저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조 전 장관이 결과적으로 윤 총장이 왜 말을 바꿨느냐라고 문제를 삼고 있는 취지로 해석이 되는데, 윤태호 실장님. 그런데 따지고 보면 윤 총장 측은 뭐 말을 바꾼 것이 아니다, 당신들이 왜곡하고 있다라고 지금 반발하고 있는데, 말 바꾸기로 따지면은
누가 누구를 탓할 상황은 아니잖아요, 사실. 그게 금태섭 의원. 전 장관의 경우는 말을 많이 바꿨잖아요. 금태섭 전 의원이 이제 지적을 했고, 김웅 의원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김웅 의원이 이제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에 이제 개혁 이제 담당자였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검찰에서 오히려 특수 수사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빼나가겠다라고 했는데, 아무 관심이 없었다. 여권에서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참 이게 급박하게 돌아간 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영삼 정부가 이제 출범을 해가지고 하나회를 척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의 이제 어두운 역사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도려내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하나회 척결을 해가지고 박수를 받고 군의 일부 뭐 불만이 있었겠지만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론의 여러와 같은 지지가 있었으니까요. 근데 하나회 척결에 넘어서가지고 무슨 뭐 군을 해체해가지고 뭐 육군을 뭐 어디 이제 뭐 수송군과 뭐 전투군과 뭐 이렇게 쪼개놓겠다라는 식으로 했었다면 어땠을까? 전 그러면 이제 상당히 달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게요. 과거 우리 정부에도 여러 가지 이제 개혁 조치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개혁은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여론의 등을 업는 것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개혁이 실질적으로 좋게 가기 위한 개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개혁의 주체가 있고 객체가 있는데, 이 객체에 대해서 뭐 완전히 저항하는 사람은 눌러야 되겠지만은 그 조직들을 살려 나가가지고 힘을 합쳐가지고 나가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군개혁도 그렇고, 뭐 국정원도 이제 중앙정보부에서 안기부, 국정원 이렇게 이름 쭉 바꿔왔지만은 항상 그런 개혁과 그리고 합리적인 부분과 역량을 살려나가는 조치가 동시에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 이걸 보면은 아까 손정혜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자, 이렇게 해서 검찰을 뺏겠다. 이건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은 중수청이 됐을 때 실제로 이런 중대수사라든지 권력형 범죄에 대해 가지고 대응 능력이 더 강해진다라는 거는 아무도 설명을 안 하고 있어요. 약해지지 않냐라고 하니까 그 뭐 시간이 있으면 해결될 문제다라고 대답하니까, 그럼 개혁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오른손 왼손이 같이 가야 되는데 왼손만 보이고 오른손은 안 보인다라는 게 우려되는 지점이라는 거죠. 예, 박정하 대변인 네. 관련돼서 이제 조 전 장관이 말을 바꿨다. 오히려 금태섭 전 의원은 지금 글을 통해서 조 전 장관 비판하잖아요. 내가 오히려 얘기했을 때는 들은 척도 안 하고 싸움을 했다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왜? 그때는 검찰이 자기 편이라고 믿었으니까. 그러다가 조국 수사 시작되고 나서 180도 바뀌었다. 이게 무슨 개혁이냐? 사심이다. 라고 지금 금태섭 전 의원은 비판하고 있는데, 공교롭게 조국 전 장관이 문제 삼은 건 왜 윤 총장 말을 바꾸느냐라는 거예요. 글쎄, 저는 왜 윤 총장을 거기서 조국 장관이 언급하고, 지난 선거에 있었던 뭐 유승민 전 의원을 언급하고 곽상도 의원을 언급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은 이 건에 대해서는 본인들은 검찰 개혁이라고 얘기하고 뭔가 자꾸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게 검찰 개혁이 아니라 우리 편에 의해서 우리 정권에 유리한 방향으로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짜 맞추기 하고, 그거를 만들어 가는데 논리적으로 부족함이 있으면 그냥 다른 사람이 얘기했던 거를 이렇게 저렇게 짜집기를 해서라도 자기들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이끌어가면서 그 힘을, 그 동력을 이용하겠다라는 거 말고는 달리 해석이 안 되거든요. 지금 중수청에 대해서 막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분들 보면은, 아까 우리 김수인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다들 피의자예요. 내가 정말 떳떳하고 내가 깨끗한 사람이라면 왜 저렇게 하는지 뭐 조금이라도 이해해 보려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심지어는 이 건에 대해서 대통령도 아니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도 이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이 막 몰고 갈 일 아니다, 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마저도 무시하고 막 가는 거는, 저는 첫째 하나 사심이 끼어서, 그러니까 검찰이 정말 보기가 싫어서 검찰을 해체하자라는 생각 하나. 두 번째는 뭐 대통령과 상관없이 지금 뭐 거의 지금 임기 이제 한 1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무언가 그동안 뭐 적폐니 뭐니 막 해오면서 이 정권 뭐 해왔냐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검찰개혁이라는 이 그냥 막 허상을 만들어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 조급함에서 나오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건에 대해서 뭐 조국 전 장관뿐만 아니라 추미애 전 장관까지 다 나서서 막 외곽에서 뭐 검찰개혁 얘기를 하면서 중수청 얘기를 지금 갑자기 드라이브를 걸고 막 나가는 게 순수하지 않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언젠가는 이게 뭐 검찰 내부에서 막 반발이 나는 거는 검찰 저항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절차도 분명치 않고 논리도 분명치 않고 국민들로부터 저는 분명하게 냉정하게 평가받을 시기가 올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정화 대변인의 개인적 견해입니다. 윤 시장님. 이게 방금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은 뭐 임기가 1년이 남았는데 우리 임기는 1년밖에 안 지났다. 정청래 의원인가 뭐 그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참 옛날엔 듣기 힘든 그런 발언인데 어쨌든 이 타임라인의 집행에서 그렇게 본다라는 거죠. 민주당 의원들은. 그리고 이제 대통령은 1년밖에 안 남았지만 우리는 우리는 1년밖에 안 지났다. 3년 남았다. 이거 예. 아닙니까? 이 타임라인의 집행에서 보면요. 흔히 이제 검찰을 많이 비판하고 막 이러는 것이 자, 정권이 이게 힘이 있을 때는 정권의 편에 싹 들었다가 힘이 싹 빠지기 시작하면은 막 공격을 해가지고 힘을 빨고 차기 정권하고 이렇게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관점에서 타임라인에서 본다면은 그럼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 1년쯤은 더 잘 지내고 조국 장관이 올라가게 두고 그리고 조국 장관이 계속 원래 검찰을 강력한 지원군이었었거든요. 특수수사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해주고 뭐 한동훈 같은 사람도 이게 중앙에 있고 하다가 지금쯤 들어와가지고 이제 칼을 뽑아가지고 하면은 예를 들어 그게 과거의 검찰에 대해서 봤던 그런 프레임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뭐 그게 좋은지 뭐 나쁜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말하자면 여기들은 지금 현재 검찰들은 윤석열 총장이 되자마자 이 권력과의 이런 수사들을 시작을 해가지고 이 사단이 난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흔히 이제 검찰이 되게 권력의 앞잡이다라고 보는 사람들 프레임에서 본다면은 그때 안 하고 지금 하는 게 그 권력의 앞잡이였던 검찰인 것이고 그때 이 사람이 검찰총장 되자마자 한 거는 약간 이상한 검찰인 오히려. 거죠. 과거 기준으로 볼 때는.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논리가 안 맞는 점들이 있어요. 조국 전 장관뿐만 아니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서 검찰을 공격했습니다. 자, 추미애 전 장관, 수사 기소권이 권력 분산과 전문성 차원에서 자꾸 분산돼 가는 것이 세계적 추세다. 물타기식 논쟁과 분별해야 된다라고 조국, 추미애 두 명의 법무부 전직 장관 둘이서 자, 이제 수사권을 검찰로부터 현 검찰로부터 완전하게 분리시켜야 된다라는 공세를 이어갔고요. 추 전 장관도 여권의 일각의 주장처럼 다른 나라를 봐라. 어느 검찰이 수사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느냐라는 식의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조간신문들의 이른바 팩트체크에 따르면 OECD 국가의 77%가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김수경 교수님, 이 팩트체크 같은 건 또 언론인 출신이시고 스탠퍼드에서 박사까지 받아오셨잖아요. 황운하 의원의 주장은 문명 국가 중 검찰이 수사권을 전면 행사하는 나라는 없다! 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많은 조간신문들의 팩트체크 결과 어떻습니까? 지금 팩트체크를 해본 결과 이제 OECD 국가의 77%에 해당하는 국가들이 검찰의 수사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지금 황운하 의원이 이제 말한 게 뭐냐면 이제 문명 국가 중에서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검찰이 행사하는 나라는 없다라고 했는데 이 OECD 국가에서 검찰이 뭐 일부의 수사권을 갖고 있는지 전부 갖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자세히 팩트 체크를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전면, 요게 좀 네, 전면이 좀 전면. 관건인 것 같아요. 전부 다 검찰이 갖고 있느냐 아니냐까지는 지금 보지 않은 것 같고 이제 많은 국가에서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전 세계적인 추세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호도하는 점이 있다라는 것도 사실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명 국가라면은 당연히 이제 분리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검찰 개혁의 우리 본질로 돌아가면 어쨌든 검찰이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행사하는 게 남용이 되고 권력기관으로서 어떤 횡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나누고 분리시키자라고 맨 처음에 시작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다른 데에다 갖다 준다면 결국 그러한 관행들은 비리와 이런 것들은 반복될 수밖에 없고 결국 그 수사를 이제 통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수사 지휘권 같은 것들을 검찰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설령 이제 수사 기소를 분리한다 하더라도 지금 중수청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공소권 가지고 그 수사권을 약간 견제하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과연 공소권을 유지하는 것만으로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 과연 수사권을 통제할 수 있을까, 견제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지금 제기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메시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일까요? 일각에서는 직을 걸 수 있다,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라는 표현들도 재차 나왔는데 중수청에 관련해서 입장 표명 시기, 방식, 수위를 고민 중이다. 자, 발언 강도에 따라서 검사들 사표 제출 등 집단 움직임의 영향,
윤석열 검찰총장은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직설적인 표현을 한 바도 있습니다. 중상모략은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표현입니다. 과거엔 저한테 안 그러지 않았습니까? 라는 등등 특유의 표현들이 있었는데, 자, 요 메시지와 시기 방법을 지금 고민 중이라는 건데, 손정혜 변호사님, 이거 어떤 형식이 될까요? 사표 제출하는 거는 효과적이지 않을 겁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극명한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긴 어려운데, 집단행동도 본질적으로는 공무원이다 보니까 집단행동도 어렵고 전례도 없죠. 그래서 사실상 반대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부족한 게 사실 윤 총장의 난관이고, 어떻게 보면 외통수에 걸릴 정도로 굉장히 공공한 처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서 결국 국민 이야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정치권의 어떤 입법 관련한 개정 절차가 국민의 이익에 반한다, 그걸 설명하는 방식밖에 안 될 것인데, 일반 국민들은 또 중수청이나 검찰에서 수사하는 거나 본질적으로도 차이가 없다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어서, 어떤 메시지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고민에 빠질 만큼 이 의견을 내기가 어려울 것이다 예상이 됩니다. 예, 첫 번째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를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이번 주는 서울시장 선거 그리고 부산시장 선거의 길목으로 가는 슈퍼위크다, 대단한 주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주에 주요 후보들이 결정이 됩니다. 오늘 여당의 박영선, 우상호 두 후보 중 한 명의 후보가 최종 결정되고, 그리고 범야권에서 안철수, 금태섭 두 명의 예비 후보 중 한 명의 후보가 결정이 되는 날입니다. 특히 안철수, 금태섭 이쪽은 저희 돌직구쇼 생방송 시간 도중에 발표될 확률이 현재로서는 매우 큽니다. 과연 누가 웃게 될지 잠시 후에 생방송 속보에 저희들도 좀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자, 일정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죠. (4월 7일) 재보선 슈퍼위크 후보 확정 단일화 빅매치. 지금 제목부터 보시면 슈퍼, 빅, 어마어마한 단어들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자, 이번 주 달력을 한번 저희가 띄워봤는데 3월 1일 오늘 빨간 날이죠. 민주당에서 서울시장 후보가 선출됩니다. 그리고 제3지대에서 안철수, 금태섭 단일 후보가 선출됩니다. 그런데 서울시장 후보 선출 그 민주당 당원 5대 여론조사 5, 그리고 안철수, 금태섭 쪽은 여론조사 100입니다. 자, 박영선, 우상호, 박영선 요 두 분 중에 한 명은 오늘 오후에 발표될 확률이 크고, 안철수, 금태섭, 안철수 요쪽은 저희 돌직구쇼 생방송 시간에 맞춰서 결론 날 확률이 매우 큽니다. 한번 예상해 보겠고 기다려 보겠고요. 그리고 내일이죠. 3월 2일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선출되고요. 이번 주 목요일 4일이죠. 국민의힘의 서울 부산시장 후보가 선출이 됩니다. 여론조사 100%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이면 주요 정당의 한 명의 후보들이 제3지대까지 각각 한 명의 후보들이 최종 결정이 됩니다. 이번 주 목요일 이후부터 금요일부터는 이제 본 게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먼저 여당 쪽 소식부터 한번 살펴보죠. 우상호, 박영선, 우상호. 오늘 승자는 누구? 나름 치열했던 여당의 접전. 우상호 후보 노 전 대통령 사위 곽상원 변호사와 간담회를 열었다. 지지층 결집 의도로 보이고요. 우상호 후보 측은 당내의 끈끈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막판 역전을 놓을 것이다. 당내 조직은 내가 더. 이런 메시지. 그렇다면 박영선 예비후보 측은 연남동 숲길을 찾았다고 해요. 21분 콤팩트시티 정책 행보에 가졌다. 본선 경쟁력이야말로 진정한 후보의 조건. 당내 조직보다도 일단 본선에서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서로 갈렸는데, 윤태곤 실장이 또 오랜 기자 경력이 있기 때문에 좀 미리 들었습니까? 누가 이겼습니까? 글쎄요, 그건 모르겠네요. 아마 밀봉된 상태로 해가지고 현재 밀봉돼 있다. 양측 관계자한테 전달돼서 10시에 나온다고 합니다. 한 8분 남았네요. 아니, 우상호, 박영선 그거 말고. 안철수, 금태섭. 예, 그쪽은. 예. 그리고 우상호, 박영선 후보는 오후에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항상 이제 어느 선거든지 간에 이제 정체성을 강조한 사람이 있고 경쟁력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으면은 정체성 강조하는 사람도 괜찮아요. 그래요? 예를 들어서 누가 나가도 이길 것 같으면은 우리 색깔이 강한 사람. 근데 분위기가 좋지 않으면은 경쟁력 강한 사람이
우위에 서는 거죠. 그건 그냥 통상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뭐 지면 무슨 소용이냐, 우리 편이든 말든 그런 식의 이제 구도가. 그리고 지금 이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이 재밌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앞으로 민주당의 대선 경선도 이런 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어떤 후보는 내가 경쟁력이 강하니까 내가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고, 어떤 후보는 우리 민주당의 이 정체성, 뭐 문재인 대통령의 이 맥을 이어받는 사람이 바로 나다라는 식으로 이제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흥미있다는 거죠. 이게 참 흥미로운 게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박영선 후보가 줄곧 앞서왔잖아요. 그런데 당심이 절반이 지금 들어가요. 네. 박영선, 우상호, 박영선. 그렇기 때문에 우상호 예비후보 측은 당내, 진짜 민주당 이런 메시지를 줄곧 강조를 해왔잖아요. 즉 박영선 예비후보 측이 우세를 해왔던 그 일반 여론조사는 절반밖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둘 중에 누가 될지 현재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게 당심이라는 게요. 여기 이제 박재하 대변인 계시지만은 여기에 뭐 딱 그 지역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이 말하자면 약간 통제력이 있는 대의원들만이 아니거든요. 권리당원, 쉽게 말하자면 온라인으로 이제 들어가신 분들도 오히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심이 이제 과거에 딱 말했던 식으로 해서 뭐 오더를 내리면 뭐 된다 이런 식은 아닌 거고, 물론 이제 우상호 의원이 생각이 정체성 부분에 있는 거지만은 박영선 의원도 뭐 다른 당에서 온 사람도 아니고, 다른 당 사람도 아니고. 예, 근데 이제 우상호 의원은 그 남도 말하자면 아니고. 86그룹의 그 정통성,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 뭐 이제 그 운동권 출신, 전대협 출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확실히 민주당의 현재 서울 지역구 의원, 서울에서 이제 민주당이 한 43명쯤 될 거예요. 48명 중에 저기 국민의힘이 4-5명밖에 안 되고, 구청장이 24명 중에 이제 24명, 25 중에 24명이 민주당인데, 그 중에서는 의원과 구청장 중에서는 우상호 의원이 좀 우위인 게 맞다. 하지만 권리당원까지 가면 그건 뭐 당신 모른다. 모르는 일이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의원들도 요즘은 권리당원들 눈치를 보는 거지, 뭐 권리당원들 보고 뭐 따라갑시다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군요. 당신 이거 모른다. 끝까지 봐야 된다. 네. 오늘 오후에 최종 결과 나옵니다.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10시에 발표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안철수 금태섭 안철수 쪽 상황도 한번 체킹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최종 결과 나오기 전에 뭐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자, 먼저 안철수 예비후보 측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우선은 제일 먼저 합의가 되어야 될 것이, 우리가 왜 야권 단일 후보를 뽑아야만 되는가, 그 목적에 대한 합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야권이 모두 다 힘을 합쳐서 정부 여당 쪽의 후보를 이겨야만 되는, 그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누가 이길 수 있을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금태섭 예비후보 측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실까요? 머리에 떠올려야 하는 것은 본선입니다. 누가 박영선 후보를 꺾을 수 있을 것인가? 누가 소통을 제대로 하는지? 누가 과연 유연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지? 그리고 누가 과연 우리의 미래를 대표할 새로운 인물인지 판단해 주십시오. 자, 이제 두 분은 박영선 예비후보가 이길 것으로 예상을 하고, 누가 박영선을 이길 수 있을지 둘 다 메시지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자, 박정환 대변인, 네. 이 두 후보, 예비 후보의 이 단일화를 결정하는 여론조사가 좀 독특하게 진행됐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금태섭 전 의원이 이제 그 제3지대 단일화에 나도 같이 하겠다라고 하면서 가장 제일 크게 실랑이를 벌이면서 실무 협의를 굉장히 오래 했던 게 여론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를 서울시장에 누가 적합한가라는 걸로 하자. 그리고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에 누가 야권 후보로 경쟁력이 높은가. 그래서 경쟁력과 적합도를 가지고 실랑이를 막 벌이다가, 야, 그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별 차이 없어 보이는데, 별 차이 없어 보이는데 민감할 수 있다. 실제적으로 여론조사를 이렇게 하면은 아주 차이가 미묘하게라도 이렇게 발생할 수 있거든요. 지금 안철수 후보가 될지 금태섭 후보가 될지 곧 뭐 한 3분 후면 발표가 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굉장히 박빙의 차이에서는 그 하나하나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게 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두 후보가 굉장히 많이 실랑을 벌였는데, 결국에는 서울시장 후보로 야권 후보로 누가 더 경쟁력을 갖느냐라는 거로 이제 합의를 해서 아마 오늘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곧 나오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1차전이 이제 끝나고, 사실은 지금
4일 발표가 되는 국민의힘 후보와 함께 또 다른 이전 그 야권 후보 단일화 논란과 그 과정을 쭉 갈 텐데, 좀 전에 안철수 금태섭 후보 간의 그 여론조사 설문조사 문항 갖고 부딪혔던 것처럼 지금 제3지대 단일 후보와 그다음에 4일날 발표가 될 국민의힘 후보와 또다시 이런 또 룰 경쟁 이런 것들이 이제 당분간 또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면서 계속 좀 진행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경선이 사실 횟수는 야당이나 여당이나 비슷했거든요. 근데 워낙에 이제 여당 같은 경우는 이제 우상호, 박영선 후보가 거의 이제 두 사람의 접전으로 이제 얘기됐지만, 이제 이 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안철수 후보라는 제3지대 후보, 또 금태섭 의원이 또 참전을 했고, 또 그 이후엔 또 국민의힘과 합쳐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그 무게감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론조사 문항도 적합하냐, 경쟁력이 있냐로 막 서로 싸우기도 하고, 룰도 앞으로 또 막 치열하게 아마 다툼을 벌일 것이고, 또 그 통합을 언제 할 것이냐도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어떤 분들은 이제 번호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2번이냐 1번이냐 이런 번호를 보고 그냥 찍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럼 나중에 입당을 해서 2번 번호를 받아야 될지 아닐지 이런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한 절차들과 논의들이 남아있는데, 결국 어쨌든 어떻게 박영선 혹은 우상호 후보를 꺾을 것이냐, 그거에 완전히 초점을 맞춰서 이 모든 경선의 과정들, 통합의 과정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여론조사 문항도 그냥 안철수, 금태섭을 붙인 게 아니라 뭐 상대 후보를 상정하고 안철수 대 상대 후보, 금태섭 대 상대 후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있어요. 그 두 진영에서 여론조사 문항 가지고는 그렇게 그 실갱이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경쟁력 쪽으로 가자는 쪽으로는 처음부터 이제 뭐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고, 오히려 제가 지금 최근에 뭐 기자들이나 여러 정당이나 후보들에 대해 가지고 뭐 질문도 받고 뭐 조언 물어보면 대답도 해주고 이제 이러는데, 지금 저 부분은 아까 이제 박찬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거는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 쪽하고 안금 승자 사이에 아마 조금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거예요. 그 경합이. 앞서서 이제 우상호 의원이 말하자면은 적합도를 강조하는 것이고, 박영선 전 장관이 경쟁력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말하자면은 조금 적합도를 강조하는 쪽으로 갈 것이고, 안금 승자는 이제 좀 경쟁력을 강조하는 쪽으로 갈 것이 아닌가. 근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그 명분은 안 쪽에 약간 있다고 보는 게, 국민의힘이 어차피 지금 100% 여론조사를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쪽이 당원을 했다면은 그 명분이 설 수가 있겠는데, 어차피 100%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좀 뭐 경쟁력 쪽으로 좀 기울어지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10시 22초를 지나고 있는데, 자, 발표가 곧 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현재 국회 탁골공원이군요. 이건 3.1절 기념사군요. 금태섭, 안철수, 금태섭 발표가 나오면 바로 좀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도를 해드릴게요. 자, 그런가 하면 김종인 위원장이 묘한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안철수 후보가 최종 단일 후보가 됐을 경우에는 인터뷰에서 사라지실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뭐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된다고 해서 사라진다고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나는 국민의힘이 단일 후보가 안 된다는 거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장 뽑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안건이라는 것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당이 어느 정당이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하는 것이지, 뭐 어느 특정인을 갖다 놓고서 유권자들이 판단한다고 보질 않아요. 손정희 변호사님, 처음에 이제 기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사라질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라진다는 것보다는 이제 당내 역할이 줄어들어서 사실상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기반점이 되게 어려운 거 아니냐, 역할론이 이제 소멸된다라는 표현인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장의 승패에 따라서 사실은 김종인 위원장이 그간에 해왔던 여러 가지 이제 국민의힘을 조율해오고 조직을 조금 안정화시키는 데 일견 역할을 했으나, 만약에 누가 되는지에 따라서는 더 이상 역할이 주어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 점을 지적했다라고 보여서 이번 서울시장의 결과에 따라서 또 대선에 누가 역할을 하고 구심점이 될지가 좀 가려지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해봅니다. 예, 지금 뉴스 속보 들어왔는데, 자, 안철수 후보가 승리를 했습니다. 금태섭, 안철수, 금태섭.
제3지대에서 실시됐던 단일화 결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로 확정이 됐다라고 조금 전 발표가 됐고요. 두 차례 토론을 통해서 그중 한 차례는 저희 채널에 의해서 생중계를 한 바 있습니다. 단일화 여론조사가 실시했고 오늘 최종 결과가 조금 전 발표가 된 겁니다. 제3지대에서 안철수 대표가 금태섭 전 의원과의 단일화 경선에서 승리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리겠고, 참 매우 흥미로운 건데 박정원 대변인, 조금 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단일화 결과에 따라서 혹시 뭐 사라질 수 있다라고 기자가 질문하자 내가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묘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안철수 대표가 이겼잖아요. 안철수와 국민의힘의 후보와의 최종 단일화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후보가 질 경우를 상정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만에 하나 김 위원장이 상상하지 않았던 다른 시나리오가 나온다면, 그 다른 시나리오라는 건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경쟁을 했는데 안철수 후보가 이기는 경우겠죠.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지금 당인으로서 국민의힘을 이끌어가는데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저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일단은 어제 그 기자들의 질문에 앞서 어떤 매체와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내가 국민의힘 후보로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이상한 말을 좀 해요. 그래서 그거 갖고 해석이 굉장히 분분했는데, 이후에 또다시 저희가 좀 자막뉴스에 본 것처럼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제3지대 때 올라오더라도 우리 국민의힘 후보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이 당내 단일화 룰을 고집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꾸 이제 해석들이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오는데, 시청자 여러분 이제 전체적으로 기류를 보시면 김종인 위원장이 처음에는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되게 박하게 평가를 많이 해왔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선 룰, 단일화 룰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면서 또 다른 측면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첫째 하나는 김종인 위원장이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 경쟁에서 이길 경우 그럼 국민의힘의 존재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장 단일화 후보도 뭐 제3세계에서 안철수 후보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대선 가서도 사실은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외곽에서 지지도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정치권에 들어오고, 그다음에 또 뭐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 또 당내 진입을 하고, 이런 경우에 그럼 국민의힘은 존재를 어디서 찾을 거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하면서 저런 얘기를 해온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근데 김종인 위원장이 좀 그동안의 이 경륜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석을 해보면 3월 20일 아니면 3월 말까지 이렇게 지난한 단일화 과정 속에서 저는 국민의힘 후보 최종 순간까지는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서 뭐 이렇게 당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좋은 마음을 갖고 있겠지만은 최종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가 누가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충분히 많은 힘을 보태면서 야권 후보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이길 수 있도록 그런 지도력을 발휘해 나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박영선 우상호 측은 아직 결과가 안 났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제3지대에서 선출이 됐습니다. 단일화가 됐습니다. 이제 이 안철수 대표와 겨룰 국민의힘의 서울시장 후보는 누가 될지가 이번 주 목요일에 결정됩니다. 자, 그 갈림길에서 오세훈, 나경원, 오세훈 두 후보가 특히나 치열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본인은 짜장면 짬뽕 얘기하면서 나는 보수 본색이다 말씀하셨고, 자, 저는 중도 외연 확장. 제가 자꾸 저한테 지금 자꾸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저보고 강경보수다 이렇게 아주 이분법적으로 말씀하세요.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 아닌가요? 중도는 의미 없다 이런 말씀을 본인이 하셨기 때문에, 본인이 짜장면하고 짬뽕하고 섞으면 아무 맛도 안 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인용을 했을 뿐이니까 오해는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2011년에 도망간 장수가 싸우는 장수에게 나무라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겠나. 두 예비 후보 간에 특히나 민감한 발언들이 탁 오갔습니다. 김수현 교수님, 오세훈 예비 후보 같은 경우는 나경원 예비 후보의 짜장면 짬뽕 발언하면서
강경보수 아니냐라고 공세를 했고, 나경원 예비후보 같은 경우는 시장 버리고 간 장소가 왜 다시 돌아오느냐, 명분이 있어야지라고 민감한 부분을 지금 건드렸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로 지금 어쨌든 가장 유력한 두 사람이다 보니까 가장 아픈 부분들을 건드린 것 같아요. 이제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보수다라는 어떤 색채가 좀 강한 편이죠. 근데 이제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중도의 표심을 잡지 않으면 이제 선거에서 이기기 어렵다는 어떤 문제식을 다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도표를 깎아먹지 않으려고 나는 비록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렇게 강경 보수라는 식으로 날 몰아가지 말라고 이제 나경원 의원은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예전에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상급식 문제로 그때 이제 사퇴를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미 도망간 장수가 왜 나한테 이렇게 비겁하다 이런 식으로 서로 공격을 하고 있는 건데요. 어쨌든 간에 두 사람 중에 뭐 혹은 또 다른 후보도 있지만 이제 4일날 이제 그 후보가 국민의힘에서 결정이 될 텐데 어쨌든 지금 이 선거 자체는 뭔가 그 세력을 결집시키는 것 이상으로 그 민주당을 어떤 좀 공격해서 민주당을 저지해야 된다는, 그리고 현 정권을 좀 심판해야 된다는 그런 정서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계속 이제 토론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잠시 후에 발표될 박영선, 우상호 측의 후보 선출 결과도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한 병에 7명, 묘수냐, 악수냐, 백신, 특히 화이자와 관련해서 이 주사를 K주사기를 이용해서 좀 딱 정확하게 이게 아끼면 권고되는 그 백신 접종 인원수보다 한두 명을 좀 더 맞출 수도 있다 라는 사실이 사실상 권고되면서 현장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백신 한 병에 2명 더 접종 K주사기, 이 묘수냐 악수냐인데 국내 업체가 개발한 일명 K주사기, 최소 잔여형 주사기 LDS, Low Dead Space, 그러니까 버리는 분량이 좀 굉장히 적다는 거죠. 백신 접종 횟수를 좀 늘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방역당국은 해당 주사기를 활용해서 남는 백신 양이 있으면 그거 좀 모아서 추가 접종해도 된다라고 공문을 전국의 접종 현장에 내려보냈습니다. 자, 이 권고 내용에 따르면 화이자 백신은 6명까지 지금 접종이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주사기를 통해서 7명으로 1명 더 접종이 가능하다. 아스트라제네카는 10명인데 한 11명에서 12명으로 접종 인원이 한 2명 정도 더 된다. 근데 논란은 과연 이 남은 백신을 모아서 맞는 게 오염되지 않을까. 자칫 7번째 맞는 사람이 11번째, 12번째 맞는 사람이 좀 백신 양이 적게 들어가면 효능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방역당국과 우리 정부 당국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두 번을 맞아야 될 때 32,000명분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중앙센터에서 4,800명을 놓게 외부로 지금 보내게 됩니다. 화이자 백신이 여러 면에서 매우 까다롭잖아요. 네. 유통시키는 것도 그렇고 보관도 그렇고 주사기도 특수주사기라고 그러던데요. 주사기도 좋고 간호사들이 워낙 스킬도 괜찮고 지금 6인분은 충분히 나오는데 그 이상의 이제 지금 말씀드리죠. 근데 이건 영업 비밀이니까 대박 사건이 하나 그래요? 저는 혹시 이게 6인분이 다 안 나오고 5.5인분이면 어떻게 하라고 사실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자, 명확하게 정부 당국에서 접종 인원 수를 늘려라 라고 지침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방금 총리와 국립중앙의료원 관계자의 대화에서 들었던 것처럼 6명까지는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그 이상은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총리는 영업비밀이다. 5.5인분밖에 안 나올까 걱정했다라는 대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직까지 정부 당국에서 공식적으로 한 병당 몇 명까지 맞출 수 늘려서 접종해도 되는지에 대한 확신이 안 선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방금 봤듯이 아끼고 살뜰하게 맞추면 현장에서 알아서 판단해서 한 명 더 접종할 수 있게 공문이 내려가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박정환 대변인, 애초에 우리 정부에서 백신 확보량이 충분하다, 넉넉하다 자 이렇게 발표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백신량이 충분한데
좀 너무 이렇게 눈물 나게 아껴서 접종할 필요가 있을까요? 무리해 가면서? 백신량이 충분하다면. 뭐 일단은 원론적으로 백신량이 충분하다면 저런 얘기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무슨 국내 생명을 다루는 문제인데 저렇게 영업비밀이니 뭐 대박 사건이라고 하면서 웃을 일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화이자 백신이 원액이 0.45ml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그 식염수를 희석해서 2.25ml로 이제 한 병을 만드는데,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 한 사람이 1회 주사량이 0.3ml예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7명 이상 맞을 수 있지, 물론. 그런데 이게 저 주사를 놓으면서 우리 의료진들이 워낙 손기술이 좋으니까 그걸 좀 줄여갖고 얼마 하자? 글쎄요, 이러다가 지금 당장이라도 한 바이얼 안에, 병 안에 7명이 맞을 수 있는 잔량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건가라는 문제도 하나 있고, 이후에 우리 지금 나오는 모든 거의 대부분의 백신이 2번 맞아야 되잖아요. 나중에 그러면 지금 뭐 가령 10,000명이 맞을 수 있는 분량을 지금 도입을 했는데 이게 12,000명 맞았다. 2차 접종 가갖고 그러면 그 수치를 어떻게 맞출 건지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걸 가지고 보건당국도, 그 다음에 뭐 총리도 마치 굉장히 큰 걸 확인한 양, 그 다음에 해낼 수 있는 양 얘기하는 게 몇십 년 전에 무슨 새벽별 보기 운동하면서 하자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저 중학교 다닐 때 회수권이라고 있었어요. 그때는 버스 회수권 넣으면서 타고 다녔는데, 회수권을 잘 오리면 10장짜리 회수권에 한 장이 여분으로 나오는 방법이 있어요. 뭐 그렇게 갖고는 버스 타고 다녔는데, 그런 걸 생각하는 건지, 저는 백신을 가지고, 정해져 있는 백신을 가지고 저렇게 발상을 한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백신의 중요성이나 아니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건가, 아주 굉장히 위험한 발상들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가슴이 철렁 않고, 결국에는 이게 진작 확보했어야 되는 백신 제대로 확보 못하고 이제 와서 만약에 이런 걸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나는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 윤태호 실장이 백신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사실상 이 백신 확보가 안 될 것을 걱정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게 시기 때문인 거죠, 시기. 그러니까 최종까지 하면 우리나라 확보 많이 했어요. 근데 주사를 빨리 맞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빨리 맞추자, 뭐 이런 이야기인데, 이런 것 같아요. 뭐 얼마 전에 뭐 일본은 주사기가 없어서 5번밖에 못 맞았기 때문에 1억 2천만 인분을 확보했지만 실질적 1억 인분이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화이자 기준으로 그게 5, 6, 7에 대한 숫자인데, 일본은 5. 박영선 장관이 그때 이제 들고 나왔던 특수주사기, 우리나라에서 많이 생산하는 거, 외국에도 없는 건 아닌데, 이걸로 하면 6까지 나온다. 그러니까 화이자에서도 공식적으로 6까지 맞춰라 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약품 회사에서 만드는 용법, 효능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7 이야기가 나왔냐면은, 뭐 접종 시작한 직후에 어떤 이제 그 현장에서 잘하니까 이거 7건까지 나오겠다라고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 당국에서 그렇구나 라고 해가지고, 근데 잘 판단해가지고 하시오라고 했는데, 근데 그 현장의 의료진들한테 그 판단에 재량의 그 압박을 주는 것이 맞느냐, 저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6까지 해도 잘 하는 거예요, 사실은. 6까지 하는 게 맞지.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볼 때 집에서 뭐 음식을 먹거나 약을 먹거나 할 때 유통기한 있는 거 보고, 이건 유통기한이지 먹으면 안 된다는 건 아니야 라고 해가지고 뭐 조금 먹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것을 공식적으로 풀어놓고 알아서들 하세요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당국에서는 7명까지 나눠 쓰는 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현장의 숙련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아리송한 얘기를 했습니다. 접종을 하시는 간호사의 숙련도, 이런 것에 따라서 몇 도즈가 뽑아져 나올 수 있는지는 달라질 수 있다. 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7명까지 나눠 쓰는 것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장에서 숙련된 간호사가 어느 정도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김수현 박사님, 결국은 정부 당국에서의 이 최종 워딩인데, 현장 간호사의 숙련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혹시 이 간호사분도 사람인지라 아무리 숙련된 분이라 하더라도 7번 맞춰야지 하고 앞에 6명까지 5명까지 착착착 정량 딱딱 하다가 6, 7 갈 때 아차! 그러면 어떡합니까?
제가 만약에 간호사라면, 현장에 있는 간호사라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왜냐면 그 책임, 만약에 그렇게 7번을 써서 뭔가 잘못되는 일이 발생하거나, 워낙 이게 국민의 건강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잘못된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현장 인력에게 알아서 판단해서 7번 맞출 수 있으면 7번 맞추세요라고 하는 건 너무 무리한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만약에 현장에서 의사가 보기에 이거는 충분히 가능하다, 어떤 그런 판단이 확실하게 선다면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원래부터 이 약이 올 때 한 병에 예를 들어서 6명을 접종하라고 권고가 오면 그게 딱 6명 분량만 오는 게 아니라 한 7.5명이 맞을 수 있는 분량이 와요. 왜냐면 중간에 뭐 소실될 수도 있고 약간 뭐 흐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주사기 잔량이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제약회사에서 이걸 만든 측에서 6번을 화이자 같은 경우에 6번을 맞추는 것을 권고한다라고 했으면 지금 크게 무슨 백신이 없어서 완전히 뭐 난리가 난 상황이 아니고, 만약에 정부가 말한 것처럼 앞으로 확보될 물량들이 많이 남아있다면 굳이 이렇게 무리를 해가면서까지 현장에서 점검해서 괜찮다 싶으면 7명 맞춰라 라고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약간 위험을 감수하기에는 너무 그 후과가 큰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화이자 백신을 한 명 더 늘려 맞춰라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결정된 권고사항이 아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현장의 가능성과 우려의 목소리들 나란히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하프 시간입니다. 만나보시죠. 북한에서 김정은의 위인전이 출간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과의 판문점 회동이 위인전 내용에서 쏙 빠져서 논란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 하프는 대단한 부녀 사연입니다. 먼저 위인전부터 보시죠. 북한 김정은의 위인전에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을까요? 위인과 강국시대, 딱 제목만 들어도 이거 북한 거다, 이런 생각 확 드시죠?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10년 차를 맞아서 위인과 강국시대 책을 발간했다. 김정은의 치적을 선전하며 핵무기 개발, 북미 정상회담 등을 꼽았다라고 해요. 그런데 2018년 4월 남북 판문점 회동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이 거의 없다. 같은 해 9월 남북 평양 정상회담 간략 소개됐고 구체적 설명이 없었다. 남북미 정상회동 내용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만 저 책에 언급돼 있다. 당시 만남을 지원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얘기는 제외돼 있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9년 남북미 판문점 정상회동 당시의 장면도 살펴보시죠. 대통령이 물리전도 위상을 밟았는데 가장 고무 위상을 밟은 미국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만을 마련하는데 기다란 공헌하신 두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저 북한 위인전이니까 알아서 쓰고 알아서 발간하는 건데 해도 너무하지.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남북회담, 그다음에 북미회담 하느라 얼마나 했었습니까? 국내 논란도 많았는데 그거 다 무릅쓰고 북한 김정은에게 해준 게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외면합니까? 일단 북한에서 영웅은 단 한 명이어야 되니까요.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를 거론하기 좀 적절치 않은 측면도 있었을 것이고, 지금 남북 관계가 예전처럼 좀 평화적인 모드가 계속돼서 남북 경협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활발하게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조금 달랐을 수도 있지만, 완전히 관계가 지금 단절되고 경색된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언급한다라는 것은 또 다른 정치적인 해석과 국제적인 해석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뺐다라고도 보이지만, 그래도 또 노력에 대해서 가치 평가가 절하된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마음 듭니다. 예, 김승현 박사님, 북한 문제도 연구 많이 하셨잖아요. 흔히 북미 회담은 노딜로 귀결됐잖아요. 그래서 김정은이 대노했다라는 분석도 나왔는데, 저 위인전을 좀 자세히 읽어봐야겠는데 결과적으로 김정은이 빈손으로 왔어요. 노딜. 자, 이게 과연 김정은의 치적 성과로 기억될 수 있을지도 좀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건이 전혀 언급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싱가포르 때까지는 분위기가 좋았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굉장히 이제 많이 이야기되고, 어떻게 이렇게 북한의 김정은이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이야기했는지 나오지만, 그때 하노이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산 넘고 물 건너서 기차 타고 엄청 오래 갔거든요. 생고생하면서 대대적으로 방송도
신고도 하고 막 열차 그 역에서 막 엄청 환호도 하고 그런데 아무것도 못 가지고 오고 이제 노딜로 왔잖아요. 아마 그게 굉장한 트라우마로 저는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예 언급하고 싶어하지조차 않는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아까 손정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남북 관계가 너무 안 좋고 지금 남쪽에서 뭔가 더 적극적으로 북한에게 도와주고 뭔가 경제협력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굉장히 불만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언급은 의도적으로 아예 다 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이번엔 두 번째 하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시작할 텐데요. 대단한 부녀입니다. 부전, 여전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제 새벽 부산의 한 터널을 달리는 SUV 차량이 보이죠? 비틀비틀 벽을 들이받기 직전에 자 겨우 방향을 틉니다. 뭐 하는 거예요? 우측 깜빡이 켜고. 이 상황을 목격한 20대 강모 씨가 112에 신고 전화를 했습니다. 기장 방향으로 가는 금성산 터널 입구인데 음주운전 차량인 것 같은 차가 아주 비틀거리면서 다니고 있거든요. 지금 많이 위험합니다. 자, 지금 저 차를 보면서 신고를 한 거예요. 20대 강모 씨가 거의 뭐 뉴스 기자 수준으로 굉장히 정확하게 상황을 알립니다. 잠시 후 고속도로 순찰 때 암행 차량이 긴급하게 출동해서 SUV 차량 막아섭니다. 이 SUV 차량의 운전자 음주운전이었어요. 혈중 알코올 농도 0.11%, 면허 취소 수준. 이 20대 여성 강 씨의 높은 시민의식 덕분에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겁니다. 대단한데 여기까지만 뉴스가 끝났다면 훌륭한 뉴스다라고 끝날 텐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이 사건 불과 며칠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함께 보시죠.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고 승합차가 빠르게 달아납니다. 이 승합차를 뒤에서 추격하는 택시기사의 장면 보고 있습니다. 아까 주인공 20대 여성 강모 씨의 아버지가 경찰에 곧바로 신고를 합니다. 며칠 전 상황이에요. 예, 지금 뺑소니 차량 쫓고 있습니다. 택시입니다. 보행자. 우와. 방금 사고 차량 보행자 칠 뻔했습니다. 자, 며칠 전에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했던 거예요. 신고 후에도 뺑소니 차량은 불법 유턴 신호 무시 서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토바이를 탄 시민과 함께 이 아버지 택시가 이 차량을 막아 세웁니다. 순찰차도 잠시 후에 도착해서 달아나려는 운전자를 에워싸서 이렇게 체포를 합니다. 강모 씨와 아버지의 신고 음성이 나란히 실시간 중계가 돼서 검거에 큰 도움이 된 상황입니다. 자, 따님을 인터뷰했는데요. 아버지가 많이 칭찬해 주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잘했다고 웃어주시더라고요. 저도 살짝이라도 입술에 대면 안 하게 되고 제가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일단은 박진아 대변인. 네. 그 아버지의 그 딸. 얼마나 아버지는 자랑스러웠을까. 이게 참 희한한 게 아버지가 먼저 잡고 3일인가 뒤에 딸이 또 잡고.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을 못 했는데 며칠 전에 그 사건 재밌게 봤거든요. 아니, 그 택시 기사가 부산에서 40분을 저렇게 쫓아갔다는 거예요. 뺑소니 차를. 저 뺑소니 차가 그냥 다녔으면 지금 보시는 거는 따님이 그 신고가 했던 음주운전 차량인데 이 이전에 이제 뺑소니 차를 40분을 쫓아다니면서 결국에는 검거해가지고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거를 막았다. 뭐 그럴 수 있어. 근데 어제 또 다른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결국에는 이게 부녀지간이라는데 굉장히 그 놀랬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택시기사인 아버지가 딸한테 평소에 어떻게 교육을 했는지 그 다음에 그 부녀가 보여줬던 시민의식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건지 사실은 우리 뭐 일선에 있는 경찰관들 때로는 막 짜증나기도 해서 뭐 야단도 치고 막 몰아세우기도 합니다만은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고생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일선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이렇게 시민의식 발휘해서 저렇게 전화해서 중계하듯이 해서 찾아갖고 결국에는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거를 미연에 방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훈훈한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박재원 대변인이 개인적인 질문 드릴게요. 아드님 한 분 있잖아요.
어디 가서 아들이 뭔가를 이렇게 잘하고 와서 야, 너희 아버지가 3일 전에 뭐 했는지 알아? 그런데 아버지 훌륭한 아들 두셨네요 라는 말 들었을 때 아빠로서 어떨까요? 뿌듯하죠. 뿌듯하고 대견하고 뭐 저기 그 따님도 지금 인터뷰하면서 아버지가 별로 뭐 내색 안 했다. 그게 경상도 사나이의 그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그런 일을 당했어도 막 난리가 난 것처럼 너무 좋다고 못할 거다. 아이 자식 이러고 말할 텐데 뭐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렇게 훈훈한 뿌듯함을 느끼게끔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 택시 운전 기사가 평소에 그 딸에게 어떻게 했는지 저렇게 그 딸도 직접 나와서 이렇게 음주운전 차량을 쫓아가면서 잡은 걸로 보면 그 집에서 늘 택시기사 하시던 아버지가 늘 훈육하면서 좋은 얘기 뭐 사랑으로 얘기를 하면서 가르쳐 왔던 것 아닌가. 그러면서 또 나중에 덤덤하게 살짝 웃기만 했다 이런 게 또 재밌더라고요. 손정희 변호사님,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만약에 당시 사고 영상 좀 다시 볼 텐데 딸의 신고가 없었더라면 아버지의 추격이 없었더라면 그때 상황이 큰 사고로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죠. 우리 시민들 곳곳에 영웅도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런 음주운전 하는 분을 본다고 하더라도 뭐 경찰에 신고해주면 굉장히 감사하지만 실제 추격을 하는 것은 내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갈 뿐만 아니라 저렇게 하다가 혹여라도 교통사고가 나면 내가 또 손실을 부담해야 되는 문제라든가 그렇죠. 내가 또 다칠 염려, 더군다나 내가 이렇게 추격해서 저 사람을 잡았을 경우에 또 내가 보복당할 수 있다라는 우려까지 가져가면서 저렇게 공익적인 예. 일을 한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칭찬받아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우리 네티즌 수사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시민 수사대들로 저렇게 음주운전이라든가 교통법칙 위반하는 뭐 마약 먹고 하는 차량이라든가 요즘 곳곳 그런 좋은 소식이 들려와서 감사한 마음도 있고요. 일단 그래도 너무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안전하게 추격하고 저런 부분들을 미리 좀 모니터링해서 음주운전 단속 요즘 좀 줄었다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철저히 단속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혹시 법적으로 이 추격을 하다가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너무 이제 공의로운 마음이 강해서 혹시 추격하다가 앞에 차량이 신호위반하니까 나도 혹시 신호위반하고 그러다가 살짝 뭐 이 가로등 부딪히면 그 책임은 추격한 사람이 져야 됩니까? 보험회사에서 이거 그 여러 가지 음주운전 사고를 내가 출격하기 위해서 공적 일을 하다가 이렇게 사고가 났으니까 가실비율을 깎아달라고 했을 때 그런 선례는 별로 없을 거예요. 없다. 착한 사마리아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일부 감안될 가능성은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같은 교통사고에서 교통법칙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가 중요한 요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놀라운 건 부전자전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제 후배 기자들의 교육을 할 때 흔히 이런 교육을 많이 합니다. 돌발 상황을 현재 주고서 이것을 생생하게 리포팅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이 프로페셔널 기자들도 상당 시간 숙달이 돼야만 현장 상황을 팩트대로 생생하게 즉석에서 묘사가 가능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아버지와 이 딸은 이런 훈련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12 상황실에 굉장히 정확하게 상황을 묘사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한번 신고 내용, 또박또박한 리포팅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기장 방향으로 가는 금성산 터널 입구인데 음주운전 차량인 것 같은 차가 아주 비틀거리면서 다니고 있거든요. 지금 많이 위험합니다. 자, 그리고 이 아버지 또한 보행자 했어요. 혹시 준비됐습니까? 들어보시죠. 예, 지금 뺑소니 차량 쫓고 있습니다. 택시입니다. 보행자. 우와. 방금 사고 차량 보행자 칠 뻔했습니다. 어떻게 상황 묘사 어떻습니까? 박진감이 넘치네요. 특히 따님은 우리 그런 거 있었잖아요. 교통방송 리포터. 그렇죠. 리포터 같아요. 어디 정말 방향? 따님은 이제 리포터 같고 아버지는 되게 박진감 넘치고. 그 두 분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고한 게 3일 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집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아버지가 하나 했다라는 식으로. 근데 보통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우리 아버지, 저도 이제 부모님이 착하게 살아야 된다,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또 가르치시면서 또 어디 가가지고 괜히 위험한데, 이렇게
끼어들고 간섭했다가 몸 다치면 안 된다, 스스로를 지켜야 된다. 뭐 우리가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그런 식의 교육들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뭐 어린 애 보고 딸 보고 어디 가서 다치면 안 된다, 뭐 이제 막 괜히 뭐 끼어들지 마라 이런 이야기 할 때도 있는데 저런 모습을 보면 조금 이제 부끄럽기도 해요. 부모 마음이라는 게 인지상정인데 자식한테 평소에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너는 이렇게 신고도 하고 아버지도 그랬으니까 그래라는 식의 이제 집에서 이제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고 우리 사회에서는 아까 이제 손정혜 변호사님하고 보험 이야기도 했지만은 이게 옳은 일을 하려는 사람한테 막 무슨 금전도 보상을 이제 엄청나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최소한 손해는 보지 않을 식의 그런 시스템들을 좀 만드는 거 그게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는 손정혜 변호사님 좀 전에 아주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 저렇게 해서 쫓아가다가 사실은 사후에 해코지의 염려도 있어요. 그럼 그런 것도 다 감수하면서 더 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렇게 했는데 오늘 3.1절이잖아요. 예. 제가 볼 때는 그게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정신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설령 나중에 귀찮은 일이 있더라도 내가 설령 희생을 당하고 무슨 피해를 받더라도 공익을 위해서 저렇게 신고를 한다는 게 우리 국민들 피해 쭉 흐르고 있는 정신인데 오늘 저 3.1절 맞아서 그 생각이 얼핏 들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우리 아우네 장터에서 모여서 내가 어떻게 될지언정 내가 만세삼탕 잘라야겠다. 예. 마침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3.1 독립운동 기념식이 열리게 되어 참으로 뜻깊고 감회가 큽니다. 102년 전 오늘 이곳 탑골 공원에서 민족의 회복과 도약이 시작되었습니다. 천도교, 기독교, 불교가 종교의 벽을 넘어 한마음이 되었고 학생들이 민족대 연합의 선두에 섰습니다.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 한 청년이 팔각정에 올라 독립선언서를 낭독했습니다. 낭독이 끝나자 만세 소리가 하늘을 뒤엎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비폭력운동 3.1 독립운동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탑골공원에서 시작된 자유와 독립의 외침은 평범한 백성들을 민주공화국의 국민으로 태어나게 했고 정의와 평화, 인도주의를 향한 외침은 식민지 백성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함성이 되었습니다. 3.1 독립운동은 식민 지배의 수탈로부터 민족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 온 국민이 함께한 운동이었습니다. 3.1 독립운동으로 우리는 식민지 극복의 동력을 찾았고 민족의 도약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역경을 헤쳐나가며 대한민국 역사의 반전을 이룬 자랑스러운 선조들께 깊은 존경을 바칩니다. 국민 여러분, 100년의 긴 세월이 흘렀지만 국난에 함께 맞서는 우리 국민들의 헌신과 저력은 한결같습니다. 한 해를 넘긴 코로나의 위협에 우리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년 국민들은 방역의 주체가 되어 대한민국을 지켜주셨습니다. 방역 요원과 의료진은 직업적 책임감을 뛰어넘는 놀라운 헌신과 희생을 보여주었습니다. 3.1 독립운동 전에 일제의 무단 통치와 수탈에 진음하던 1918년에도 스페인 독감이라는 신종 감염병이 우리 결여에 닥쳤습니다. 당시 인구의 40%가 넘는 755만 명의 환자가 발생해 14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콜레라 역시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치명률이 65%에 이르렀고 1920년에만 13,5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일제는 식민지 백성을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광역과 위생을 구실로 강제 호구조소와 무조건 격리를 일삼았고 1920년 당시 의사 1인당 담당 인구수가 무려 17,000명에 달했습니다.
그와 같은 척박한 의료 현실 속에서 의학도들은 3.1 독립운동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경성어전과 세브란스어전 학생들이 탑골공원의 만세 시위를 주도했고 세브란스 병원 간호사들과 세브란스어전 간호부 학생들 역시 붕대를 가지고 거리로 뛰쳐나와 동참했습니다. 체포된 학생들 가운데 경성어전 학생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가족과 이웃, 공동체의 생명을 지킨 것은 3.1 독립운동으로 각성한 우리 국민 스스로였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어로인들은 독립운동으로 탄압받는 민족의 구호를 위해 상해에서 대한적십자회를 설립했고 1920년에는 적십자 간호원 양성소를 세워 독립군을 치료할 간호사들을 길러냈습니다. 콜레라가 유행하자 전국 곳곳의 청년 학생들은 청년 방역단을 조직하여 무료 예방접종과 소독 등의 방역 활동을 벌였고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서울에서는 13개 동 3,000여 가구가 연합자위단을 조직해 콜레라에 맞섰습니다. 효자동을 비롯한 8개 동 주민들은 전염병 병원 설립을 위한 조합을 결성했고 1920년 9월 4일 마침내 최초의 사립 전염병 격리병원 효자동 P병원이 설립되었습니다. 조선인이 지은 병원에서 조선인 의사와 간호사 한의사가 전력을 다해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오늘의 코로나 상황에서 보면 우리 스스로 우리 환자를 돌보려 했고 우리 스스로 의료 체계를 갖추려 했던 선대들의 노력이 참으로 가슴 깊게 다가옵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를 이겨내고 있는 힘이 100년 전 우리 의료인들의 헌신과 희생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국민 여러분, 100년이 흐른 지금 우리 보건의료 체계는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소득층은 언제든 연간 80만 원 이하의 자부담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중증 환자 보장률도 80%까지 올랐습니다. 우리 의료는 대장암과 위암을 비롯한 각종 암과 뇌졸중 치료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고 기대 수명과 영아 사망률, 암 질환 생존율 등 주요 지표에서 OECD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놀라울 정도로 발전한 보건의료 체계와 바이오 의약품 생산 능력이 K방역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100년이 흘렀지만 한결같은 것이 또 있습니다. 서로를 돌보고 의지하는 포용과 상생의 마음입니다. 이야말로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우리 국민의 힘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힘으로 많은 위기와 역경을 이겨왔고 지금도 코로나 위기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3.1 독립운동은 민족 지도자들이 시작했지만 온갖 탄압을 이겨내며 전국적인 만세운동으로 확산시킨 것은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이웃을 위해 매일 아침 마스크를 챙겨 쓰는 국민의 손길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국민들의 가슴 깊은 곳에도 국난 극복을 위해 함께한 3.1 독립운동의 정신이 살아 숨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웃을 위해 인내하고 희생해온 국민들과 지금 이 순간에도 격리병동에서 일하는 어르신들의 노력으로 코로나와의 기나긴 싸움도 이제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충분한 물량의 백신과 특수주사기가 확보되었고 계획대로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끝까지 방역에 최선을 다하며 국민 한 분 한 분이 모두 코로나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 때까지 백신 접종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다음 겨울에 접어드는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이룰 것입니다. 코로나 방역에 있어서 정부가 시종일관 지켜온 제1의 원칙이 투명성입니다. 정부는 방역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항상 투명하게 공개해 왔습니다. 백신 접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신 접종의 전략과 물량 확보, 접종 계획과 접종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고 언제나 국제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백신 불신을 조장하는 가짜 뉴스를 경계해 주시고 백신 접종에 적극 협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1946년 해방 후 처음 열린 3.1절 기념식에서 임시정부 국무위원 조소왕 선생은 우리 동포를 자유민이 되게 하고 정치적 권리를 갖게 하고 의식주 걱정 없는 진정한 광복을 이루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건국이념으로 우리 스스로 힘이 있을 때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간 평등한 발전이 가능하다는 상준주의를 공표했습니다. 소박하지만 원대한 꿈이었고 우리는 이 꿈 위에서 놀라운 성취를 이뤘습니다.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로 성장했고 세계 7대 수출 강국이 되었으며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열었습니다. 반도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 우리의 첨단 IT 제품이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5G 상용화에 이어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미래차에서도 앞서가고 있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산업에서 자립을 이루어가고 시스템 반도체와 바이오 산업의 성장 속도도 자랑할 만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고등교육 이수율도 OECD 국가 중 가장 높습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지식을 쌓은 우리 국민의 저력이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우리는 성숙한 민주주의의 힘으로 코로나 위기 속에서 방역과 경제의 모범을 만들어 왔고 K-방역의 성과와 경험을 세계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개독국가 혹은 취약국가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 파리평화회의의 문턱에서 가로막혔던 우리가 이제는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을 만큼 당당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올해 G7 정상회의 참여로 우리가 이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성취 위에서 선도국가 대한민국 호가 출발한 확실한 이정표를 만들겠습니다. 우리는 국제사회와의 협력 속에서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세계와 함께 회복하고 도약할 것입니다.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은 이곳에서 인류 평등의 대의와 함께 독립선언의 목적이 일본을 미워하고 배척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라 간의 관계를 바로잡아 동양평화와 세계평화를 이루고자 함에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비폭력 평화운동을 선언하였습니다. 우리는 100년 전의 선조들로부터 나라 간의 호혜평등과 평화를 지향하는 정신을 물려받았습니다. 100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코로나에 맞서 연대와 협력, 다자주의와 포용의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이 지배하는 일방적인 세계 질서 속에서 식민주의와 전쟁으로 인류 모두가 불행해지는 시대를 넘어섰습니다. 우리는 글로벌 공급망을 유지하기 위해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으며 백신의 조기 개발을 위해 세계 각국이 협력해야 하고
세계적인 집단 면역을 위해 개도국가 백신을 공평하게 나누어야 한다는 것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계는 공정과 새로운 번영을 위해 연대와 협력, 다자주의 정신을 되살려야 합니다. 코로나 극복은 물론 기후변화 대응 같은 전 지구적 문제에 대해 다자주의에 입각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다자주의에 입각한 연대와 협력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도 생겼습니다. 지난해 12월 우리는 미국, 중국, 러시아, 몽골과 함께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를 출범시켰습니다. 일본도 참여를 검토하고 있으며 나아가 북한도 함께 참여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국들과 협력할 것입니다. 코로나와 같은 신종 감염병과 가축 전염병의 초국경적인 확산은 한 나라의 차원을 넘어 다자주의적 협력에 의해서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서도 변함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전쟁 불용, 상호 안전 보장, 공동 번영이란 3대 원칙에 입각해 남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 참여를 시작으로 북한이 영내 국가들과 협력하고 교류하게 되길 희망합니다.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상생과 평화의 물꼬를 트는 힘이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일본과 우리 사이에는 과거 불행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불행했던 역사 속에서 가장 극적이었던 순간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그 역사를 잊지 못합니다. 가해자는 잊을 수 있어도 피해자는 잊지 못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100년이 지난 지금 한일 양국은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등 모든 분야에서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이웃이 되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일 양국은 일종의 분업 구조를 토대로 함께 경쟁력을 높여왔고 한국의 성장은 일본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일본의 성장은 한국의 발전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야 할 유일한 장애물은 때때로 과거의 문제를 미래의 문제와 분리하지 못하고 뒤섞음으로써 미래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면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과거의 잘못에서 교훈을 얻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존중받는 길입니다. 한국은 과거 식민지의 수치스러운 역사와 동족 상잔의 전쟁을 치렀던 아픈 역사를 결코 잊지 않고 교훈을 얻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발목 잡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과거의 문제는 과거의 문제대로 해결해 나가면서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언제나 피해자 중심주의의 입장에서 지혜로운 해결책을 모색할 것입니다.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일 양국의 협력과 미래 발전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양국 협력은 두 나라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동북아의 안정과 공동 번영에 도움이 되며 한미일 삼국 협력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은 코로나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함께 준비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웃나라 간의 협력이 지금처럼 중요한 때가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3.1 독립선언서는 일본에게 용감하고 현명하게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참된 이해를 바탕으로 우호적인 새로운 관계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의 정신은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역지사지의 자세로 머리를 맞대면 과거의 문제도 얼마든지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한일 양국은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바라보며 함께 걷고 있습니다. 올해 열리게 될 도쿄올림픽은 한일 간, 남북 간, 북일 간, 그리고 북미 간의 대화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도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할 것입니다. 나아가 한일 양국이 코로나로 타격받은 경제를 회복하고 더 굳건한 협력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 곁에 계신 생존 독립유공자는 24분에 불과합니다. 모두 90을 훌쩍 넘기셨습니다. 독립유공자들은 온몸으로 민족의 운명을 끌어안아 오신 분들이며 독립유공자들께 명예롭고 평안한 삶을 드리는 것은 국가의 무한한 책임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독립유공자를 위해 찾아가는 재가복지 서비스 특별기동반을 운영했습니다. 독립유공자와 유족을 포함하여 모두 4만 4천여 가구에 코로나 긴급구호 물품을 전해드렸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병원에 모시고 다녔습니다. 해외 독립유공자와 후손들께도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지원했습니다. 정부는 이달부터 독립유공자들의 자택으로 직접 찾아뵙는 한방주치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12월부터는 독립유공자를 비롯한 국가유공자들께 자율주행 스마트 휠체어를 지급하고 인공망막 스마트 보청기 개발도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독립유공자 심사 기준을 개선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독립유공자를 발굴, 포상해왔습니다. 독립운동 사료 수집을 강화하고 공적 심사 기준을 더욱 개선해 포상 대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1 독립운동의 주역이었던 학생들은 1926년 60만세 운동, 1929년 광주 학생 독립운동으로 3.1 독립운동의 정신을 면면히 이어갔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60만세 운동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했고 올해부터 기념식을 정부 주관 행사로 거행하게 됩니다. 3.1 독립운동, 광주 학생 독립운동과 함께 3대 독립운동 모두가 국가기념일이 되어 매우 뜻깊습니다. 임시정부 요인 황국일인 올해 11월 23일 국립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이 드디어 개관합니다. 목숨을 건 무장투쟁과 의열활동, 필사적인 외교전, 마침내 이뤄낸 광복군의 좌우합작과 국내 진공작전의 준비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 27년의 위대한 대장정을 생생하게 되살릴 것입니다.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가 미래 세대에게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이 되길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3.1 독립운동 이후 우리 100년은 식민 지배, 분단과 전쟁, 가난과 독재를 극복해온 100년입니다. 인류 보편의 가치인 자유와 평화, 정의와 인도주의를 향해 전진해온 100년입니다.
우리는 지금 3.1 독립운동의 정신과 민주주의, 포용과 혁신의 힘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으며 세계는 우리의 발걸음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대와 협력으로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것입니다. 인도주의와 다자주의, 상생과 포용의 정신으로 국제 질서를 선도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곳 탑골공원에는 위기와 역경 속에서 역사의 반전을 이룬 선열들의 정신이 살아있고 우리는 선열들을 기억하며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함께 할 때 우리는 더욱 강합니다. 더 높이 도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1절을 맞아서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까지 듣고 왔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듯이 지금 서울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에서는 눈도 많이 내리고 있다는데 비 피해, 눈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3.1절 대통령의 기념사로 인해서 라이브 방송 2, 3할로는 오늘 하루 쉬어갑니다. 내일 본방과 라방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